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대외 교류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송과의 무역이 최대 무역이었습니다. 요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송과 무역이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인쇄술의 발달, 고려 자기의 발달, 송자가 영향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상감청자가 송과의 무역 과정 속에서 영향받았던 자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과의 무역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이 원을 통해서 세계 시장과 연결되게 되는데, 이때 또 원나라 가마 기술에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바로 자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분청사기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몽골풍이라든지 고려양 같은 게 유행하게 되고, 경천사지 십승석탑 있죠? 바로 원나라 영향받은 탑이라고 하는 걸 제가 충무강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보게 되면 거란 여진과도 교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종 때 3차 침입 이후에 국교를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보게 되면은 거란과 불교 교류를 진행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란 대장경이 의천의 교장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여기 보게 되면 아라비아하고의 무역에서는 이제 병란도를 통해서 이들과 무역하게 되는데, 이런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 고려를 뭐라고 불렸냐면은 꼬레아라고 불렸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 때 고려의 국지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8관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정식적 국교를 맺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통해서 교류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려 시기 때 바로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했었던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보게 되면 왼쪽에 송, 오른쪽에 일본, 그 다음에 이 중간쯤에 아라비아, 위쪽에 거란과 여진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제 파트에 관련된 이제 사료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과에 따라 토지를 주고, 그 다음에 뗄나무를 베어낼 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전시과라고 한다. 이 전시과의 원리에 관련돼서 설명하자면 바로 18등급에 해당하는 18과에 해당하는 관리에게 토지를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정전시과 돼 있죠. 바로 전시과를 개정하게 됐는데, 이 개정해야 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1과 돼 있고 18과라고 돼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분배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등, 관품 기준으로만 이제 토지를 분배하고 인품 기준으로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목면의 도입, 바로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화가 들어왔다고 했었죠.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란도입니다. 이 병란도가 바로 이 예성강 항구 쪽에 있는데, 바로 이때 수많은 다양한 국가들이 여기 와서 교류를 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될 텐데요. 이 고려 사회, 특히 고려 신분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때는 신분 이동이 가능한 개방적 사회라고 하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신분이 강조되었던 이런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귀족입니다. 귀족. 귀족은요, 왕족, 공신,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 이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던 세력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귀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은 어떤 처벌을 받았었냐면은 귀향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본관지로 돌려보내는 이런 귀향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때 이 본관지로 돌려보내는 게 왜 형벌일까요? 이 당시 때 각각의 호족들, 그 다음에 세력들은요, 자신의 본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본관을 대표해서 중앙에 관리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지역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향형이라고 하는 건 귀족에게 아주 가혹했던 형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생각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왕실과 유력 가문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류층입니다. 중류층 같은 경우는 통치제의 하부 구조를 맞아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중간 역할을 담당했던 세력들을 중류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잡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남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반 기억해 두셔야 되고 향리 별표입니다. 잡류는 어떤 사람들? 중앙과 관청의 서리들. 남반은 어떤 사람들? 궁중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 군반은 직업 군인이고요. 향리는 지방 실질적 지배 세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호장, 부호장의 지배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호장, 부호장 같은 경우는 향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층 향리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층 향리들 중에서는 과거 응시가 실제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향리라고 하는 계층 중에서 이제 과거를 통한 신분 상승에 잘 되었던 것도 고려 사회의 특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민인데요. 양민은 여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농민들을 지칭할 때 백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백정은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고려에서는 아닙니다. 고려에서는 백정이 일반 농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백정은 조선의 백정입니다. 절대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이들은 조세 공납역에 일반적 세금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공납역의 의무가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부곡소의 사람들도 여러분 양민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향부곡소에 있는 사람들은 천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향부곡소에 있는 사람들은 양민인데 단지 이들은 사회적 차별만 받았을 뿐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민입니다. 천민은 공노비랑 산노비랑 구분할 수 있는데,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소속의 노비, 산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 소속의 노비인데요. 먼저 국가, 궁중, 관청, 지방, 관하에 종사했던 이병 노비가 있는 반면에 바로 지방에 거주하는, 따로 살고 있는, 외거하고 있는, 바깥에서 살고 있는 이 외거 노비도 있었습니다. 산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거 노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거 노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외거 노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신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공노비 같은 경우는 국가 관청에 바치게 되고, 산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바뀌어졌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일정량의 신공만 바치게 되면요, 재산 축적도 가능했고요.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일반 양민들과 거의 유사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 노비는요, 재산으로 취급되었고요. 매매의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면 자녀도 노비라고 하는 일천직전법 있죠. 네, 그래서 아무리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양인이어도 또는 귀족이어도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천즉천의 제도는 언제 시기까지 유지되냐면은 조선의 영조 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조선 영조 시기 때 가서야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자식의 신분이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요 일천직천의 법을 사용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셔야 될 거는 천자수모법입니다. 자, 아버지도 노비고요, 엄마도 노비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역시나 신분은 노비일 것이고, 이런 경우에 보세요.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빠 쪽 주인이 다르고 엄마 쪽 주인이 다른 경우에 그 자식은 엄마 쪽 주인에게 귀속돼서 재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귀족 변천 과정에서는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요 셋이 특별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벌귀족은 육두품과 호족 출신 중에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간직을 차지했던 사람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이들은 과거 음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관직 진출했다. 그 다음에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죠. 그리고 교종계열을 지지했었고 훈구학을 따랐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을 좀 보게 되면은 권문세족은 종래 부원 세력, 친원파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권문세족을 이끌게 되는데 역관, 응방 출신들이 주 세력들이 됩니다. 친원적, 친불교 세력들이 이 권문세족의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서 등을 통해서 관직을 독차지했다. 도평의세사와 정방을 차지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지방 향리 출신으로서 친명적 그리고 성리학 수용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됩니다.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었고요. 지방의 중소지주로서 공민왕 때 성균관을 중심으로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공민왕 때 성균관을 이끌었던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이색 문화에서 이제 성균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엄청나게 육성되게 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려의 생활 모습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 향도라고 되어 있죠. 이 향도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겁니다. 향촌 향자에 그 다음에 무리 도자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향촌의 무리들을 얘기할 때 향도라고 하는데요. 이들은요. 먼저 왜 모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주로 신앙 활동 목적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주로 활동 중에 하나가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으며 소원을 기원했던 매향 활동을 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때 향도의 특징은 바로 요 매향 활동을 했던 이런 종교적 특징을 갖고 있던 단체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 성격의 향도는요. 나중에 후기로 가면 갈수록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을 공동 노역이라든지 혼례, 상장제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이렇게 이제 마을 공동체 조직의 활동을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옆집에 살고 있던 갑돌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끌잖아요. 상여를 갖다가 함께 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도 향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시 때 보시게 될 사회제도를 보게 되면 이 당시 때 흑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배고픈 빈민을 구제하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곡식을 풀어서 이제 배고픈 빈민들을 구제하게 됐다. 흑창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창을 계층했던 의창이 있고요. 이 의창은 고구려의 진대법의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는 춘대, 추납의 방식을 이용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위보도 역시 빈민구제기구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마지막 글자 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통해서 배고픈 빈민들을 구제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게 상평창이고 물가조절기간 알아두시면 되고요. 구제도감, 구급도감 있죠? 이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은 뭐냐면은 바로 재해가 발생했을 시 도와주는 기구가 바로 이 구제도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됐을 때 포인트가 이 구제도감은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료입니다. 의료. 의료는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요. 해민국이라고 하는 약국이 있는데 자, 이 동서대비원은 왜 동서대비원일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개경의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그래서 이 동서대비원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해민국은 약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때 법률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려 때는요. 조선처럼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법을 갖다가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때 고려 상황에 맞는 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습법의 형태로 이제 이 법 체제가 운영되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벌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 장, 도, 유, 사 등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태형은 때리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사형은 죽이는 거죠. 이런 5종류의 형벌의 종류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형주의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랑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지. 바로 뭡니까? 배상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책시비법을 기억하시겠죠? 하나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는 이런 배상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상주의는 바로 삼국시대 때 적용되었던 방식이죠. 하지만 고려 때는 배상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실형주의가 적용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귀향형이라고 되어 있고 본관으로 돌려보내는 귀족들의 형벌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귀향형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귀족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족제도는요. 가족제도는 꼭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와 남자가 가정 내에서 또는 경제적으로 지위가 대등했다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시고 단 사회적 평등은 안 됩니다. 여자가 과거를 본다든지 관리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런 모습 있죠. 여성의 가정 내의 지위가 높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호적 기재 방식. 남녀 차별 없이 호적 기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는 돌아가면서 지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방법은 일정 기간 남자가 여자의 집에 머무는 처가에 머무는 이런 솔서혼, 서류, 부가혼, 남귀, 여가혼 전부 다 같은 표현인데요. 바로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거주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재혼도 굉장히 자유로웠고요. 재가녀의 자식도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서도 외손자, 사위에게까지 혜택이 부여될 만큼 여자의 지위가 높았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지금 모습과 거의 비슷한데 그치?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유지됐냐면은 바로 조선 전기까지, 조선의 전기까지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요. 조선 후기 때 가서야 이 모습이 바뀌어지고 남자 중심 사회로 바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풍습입니다. 고려의 풍습은요, 먼저 여기 장례와 제사라고 되어 있죠. 장례와 제사를 지낼 때 조선 같은 경우는 유교식 제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토착신앙 그리고 불교, 도교 의식이 융합된 방식을 따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때 보셔야 될 게 불교 행사에 연등회와 탈건회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후뇨 10자 때 태조 왕건이 강조했던 행사였죠. 하지만 성종 때 일시적으로 폐지됐다가 현종 때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다든지 삼진날, 간호, 유두, 추석 이런 것들에 대한 명절도 고려 때 만들어졌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요. 이제 고려의 사회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고려 경제, 사회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 내용들 중심으로만 잘 반복하시면 이 파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절대 안 틀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